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저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의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분석하고 글 쓰는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공지사항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릭은 팟빵,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 페이지와 노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기 후원, 수시 후원 각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가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계좌로 직접 정기 후원해주고 계신 귀동량님, 우는아이칠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플랫폼인 팟빵을 통해 정기 후원해주고 계신 달려또또님, 날아가는 올크스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컨텐츠 기획과 운영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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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이 나가는 게 아마 2021년 첫 방송이죠? 첫 에피소드죠? 그러네요. 네. 하여튼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청취자분들, 네, 청취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가 그 지난해 마지막 방송으로 유튜브 라이브를 했어요. 팟빵으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못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저희가 12월 14일날 유튜브 라이브를 했다가 유튜브가 구글이 서버가 다운되는 바람에 멈췄고, 그리고 다시 했었죠. 다시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을 했고, 저희가 조만간 이제 방송을 이제 팟빵에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두 분은 어떠셨어요? 유튜브 해보니까?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말을 정말 너무 중언부언한 것 같아갖고 제가 정신없이 한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고요. 왜냐면 이제 그 방송 송출을 제가 맡아서 했었는데 와, 그치. 처음에 엄청 정신없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정신없는 상태에서 대답을 해야 되니까 말을 계속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웠고, 나머지는 뭐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게 방송했고. 네. 김 팀장님은 어땠어요? 네. 전 항상 이 라이브 하면 진짜로 이 청취자들이 현실에 존재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서 내가 유령들을 대상으로 방송하는 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에 좀 다행이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고, 그리고 박 박사도 얘기해줬지만 이게 그 오히려 신경을 쓸 게 더 많아가지고 조금 어려운 면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얘기만 재밌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 시간 안에 얘기가 잘 전달되게 해야 되고 음질도 신경 써야 되고 이런 게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같이 모여서 유튜브 라이브 하면 조금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이제 각자 집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첫 번째 방송, 두 번째 방송 전부 다 한 40분 넘게 참석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연말에 일정도 많으셨을 텐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거의 뭐 찐팬들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주신 것 말이에요.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를 하기 전에 그 청취자분들께 사전 설문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에서도 그 사전 설문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좋은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 답변을 못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좀 주제별로 질문을 묶어서 답변해드리는 Q&A 특집을 저희가 이번에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와우. Q&A 김 팀장 와우 왜 안 해? 와우. 자, 좋아요. 네. 아니 이렇게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와우 하는 걸 어떻게 같이 해요? 예상할 만한 타이밍이지. 중요한 이벤트의 시작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라고. 알겠어요. 네. Q&A 특집은 두 편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이 다양한 관점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모든 질문에 3명의 의견을 같이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여유가 되면 개인적으로 질문 주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멤버를 지정해서 질문 주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좀 소소한 이야기도 답변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Q&A 특집 첫 번째,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번 첫 번째 에피소드는 데이터 공부, 그리고 역량, 취업, 분석 언어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이어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데이터 분석 그리고 자동화 그리고 데이터올릭 팟캐스트 방송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 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제가 지정을 굳이 안 해도 제일 먼저 답변은 누가 할까요? 돌아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박 박사가 할래요? 순서를 미리 정하자는 거예요? 네, 일일이 그거 계속 제가 언급하기 어려우니까. 조박김 하자, 조박김. 조박김? 알겠습니다. 조박김으로 가죠. 김 팀장이 답변을 오래 하는 타입이어서 굉장히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조박김으로 가는 걸로.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겠다는. 김 팀장이 한 3마디 넘어가면 제가 경고 시작하겠습니다. 3마디요? 3마디. 너무 가혹한데. 그래도 자. 15마디 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첫 번째 주제는 데이터 공부입니다.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진짜 많았어요. 데이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인데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석사, 박사 과정 논문 작성 시 데이터 사이언스 지식이 어느 정도 활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전공별로 상이하겠지만 학위 취득 기간 동안의 고민이 얼마나 데이터에 친숙해지는 과정이고 얼마나 학위가 필수 요소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먼저 답변을 해드리면 석박사 과정에 논문 작성할 때 데이터 사이언스 지식이 얼마나 활용되냐. 저는 그 경영학을 학부 전공하고 교육학을 석사하고 그 다음 빅데이터 MBA를 석사했는데 사실 일반적인 통계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그 교육학 석사할 때는 설문지 받은 걸 가지고 김 팀장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만들어서 이제 그 결과를 해석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뭐 당연히 뭐 p-value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검정 기법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MBA 했을 때는 텍스트 마이닝 쪽을 했었는데 뭐 당연히 텍스트 분석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걸 해석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죠. 근데 이제 모든 석사 박사 논문에 데이터 사이언스 지식이 활용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 양적 논문에는 활용이 되지만 질적 논문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네, 박박사입니다. 네. 또 사실 특별히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게 석박사 전공시 데이터의 친숙한 과정이 얼마나 필수 요소인지를 저희한테 물어보기보다는 사실 거기 직접 다니시는 각 분야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는 들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은 필수인 것 같다. 왜냐면 그게 아니면 진행을 하기가 힘들다 같은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교수님들도 조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하실 때 보면 그런 거 좀 섞여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래도 요즘 하는 건데 그런 거 좀 같이 잘 녹아져서 그런 방법론으로 했어야 하지 않나? 데이터 과학 쪽적인 방법론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느낌을 했던 것 같고 네, 저한테 그런 느낌적인 느낌만 있고 최근에 각각의 필드에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전공 쪽에 실제 하시는 분들한테 질문하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팀장님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사실 이 업계에서 꽤 오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석박사 학위 논문 그 분석 컨설팅 업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러네. 논문이 대부분 통과 안 되는 이유는 데이터 분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락의 여부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분석 때문에 결정이 나요. 물론 이제 이거는 데이터 분석 자체보다는 연구 방법론하고의 연계성 이게 중심이 되는 것이기는 한데 그래서 당연히 데이터 분석은 조가지 얘기해준 대로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전공 외에는 모두 다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통계학적인 방법론들은 석박사 과정 동안에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때 동안에 계속 논문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논문에서 주로 보는 게 연구 방법론, 그다음에 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가설이 검증됐는지 확인하고 이거를 끊임없이 학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석박사학위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연구 논문에 있는 분석 방법론 정도는 이해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한 지식이고, 근데 이게 학위가 필요하냐는 또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위를 따려면 이런 분석 기법들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어떤 일을 할 때 학위가 있어야만 하는가, 학위가 없으면 일을 하기가 어려운가 하는 거는 좀 얘기가 다른 것 같고, 이거는 그야말로 전공별로 또 유행별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 관련된 업계에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학위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아직은 이런 분야가 이제 생겨났기 때문에 관련된 전공도 이제 많아지고 있어서 학위를 갖고 있는 분들이 뭐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고, 근데 그 외의 분야에서 학위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건 진짜 분야마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야는 일단 학위가 있어야만 진입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전공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음 질문. 이번 질문은 그 아트브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었고요. 예,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떤 분이 질문했는지도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쓸사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최근 저희 회사 조직 개편 이후에 제가 데이터 분석팀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문제는 1인 팀인데다가 분석팀으로 투입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분석팀이 된 거네요. 그죠? 너 혼자 분석해봐라 이건 이제. 예. 네. 관련 기초 지식이 없는 터라 막막하기만 하네요. 근데 관련 기초 지식이 없는데 팀을 맡으셨어요? 일반적인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가로서 해야 하는 업무 또는 그를 위한 공부 팁을 선배로서 알려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시는데, 야, 이거 어렵다. 일단 저 먼저 답변을 드리면, 데이터 분석 팀이 되신 거잖아요. 1인 팀이시니까 이제 본인이 그 팀의 업무를 하시게 될 텐데, 뭐 저는 공부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뒤에서 김 팀장이나 박 박사가 설명을 해줄 것 같고, 이 데이터 분석 팀을 만든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걸 확인하기 위해 그 쓸사님에게 이 데이터 분석 업무를 주셨는지. 그래서 뭐 저희 질문 중에도 좀 종종 있는데 이 분석 조직의 KPI, 그러니까 이제 뭐 대시보드 같은 걸 만들어서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흐르는지 어떤 현황인지를 계속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목적이 있는 업무이냐, 아니면 어떤 특정 뭐 가설 검증을 한다든지 뭐 어떤 모델을 만든다든지 그런 업무 때문에 데이터 분석 팀이 된 거냐, 아니면 정말 흩어져 있는 데이터 입력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 팀으로 됐느냐, 요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그게 결정되고 난 뒤에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 다른 분석가들이나 다른 팀 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자 데이터 분석 팀이 됐다, 근데 기초 지식이 없다. 기초 지식이 없다는 되게 막막할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막막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랑은 좀 상황이 다르셔서, 왜냐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어서 일을 찾아다녔었는데, 지금 아마 배정 받으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면 깝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제 생각에는 그 조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도. 가장 이 팀을 만들게 된 궁극적인 목표가 뭐였는가라는 걸 우선 찾아서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것부터 찾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어요. 근데 이제 데이터 분석 팀을 만들면 맨 처음에 하는 게 우선 데이터 모으기거든요. 데이터 모으기랑 대시보드 만들기를 제일 많이 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아마 그쪽 일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어떤 도구들을 도입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한 것들을 빠르게 하기에가 좀 더 성과를 내기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급하게는 들고, 그리고 공부하기 제일 만만하죠. 뭐 가장 시각화 대시보드 만들기가 제일 빠르게 성과 내고, 그 다음에 공부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부터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이상입니다. 김 팀장님은 이런 어떤 질문이나 도움 요청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어때요?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분이 이제 조직 개편하면서 이분한테 업무가 할당됐다고 하잖아요. 그럼 아마도 이분이 제일 잘할 걸로 예상이 돼서 할당이 됐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개발자거나 아니면 뭔가 기술 쪽에서 뭐 친숙한 일을 하시던 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보기에 그나마 당신이 잘 가까우니까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 보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고 기초 지식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거는 본인은 사실은 데이터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학습을 해오진 않았던 거야.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도 갖고 있지 않으시고. 공감해요. 저도 약간 아. 그런 느낌이었어. 네. 그죠? 그러네. 그 만약에 관심 있으셨으면 이미 어느 정도 학습을 이어오고 계셨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카롭다.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공부하면서 일을 한다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아, 퇴사해라. 제- 그러면 아니죠. 지금 그런 이런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김 팀장 네, 너무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컨설팅을 받아야 됩니다. 아, 네. 아, 뭐래? 누구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일단은 업무를 한번 프로세스를 구축을 해야 돼요.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맞아, 한 바퀴 돌아야지. 그래서 업무가 한번 구성이 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제 본인이 그 설계하에서 일을 이제 진행하실 수 있겠죠. 그게 제가 제일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이고 이걸 어떻게 혼자 바닥부터 설계를 하겠어요. 이게 이제 제가 제일 현실적으로 권해드리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나는 그래도 이 분야에서 앞으로 할 마음이 있다라고 하시면 학습을 하셔야 될 텐데 이거를 뭐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온라인 코스들 중에서 프로젝트 베이스로 하는 코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통계학이나 머신러닝 이런 걸 익히는 게 아니라 실전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을 같이 해보고 설계해보는 이런 이제 온라인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들어보시는 게 전반적인 감을 잡기에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분의 경우에는 자격증을 한번 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관련된 자격증을 공부하면 이 전체 산업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감이 생기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한다면 자격증 공부를 한번 쭉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 자격증 공부 우리가 추천 잘 안 했었는데 이런 맥락에서라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내가 뭐 데이터 분석가로 일할 거라서 취업하고 싶은데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지만 그렇죠. 지금 이분은 전체의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 방향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분한테는 권해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그렇군요. 제가 진짜 높아심에 한마디만 더 보태면 데이터 분석가로서 해야 하는 업무도 이제 물어보셨었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열심히 데이터 분석하시면 조직에서 정말 쓸모없이 이런 걸 왜 했어 이렇게 취급받기 고생만 십상인 드립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야가 또 데이터 분석이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KPI 목적, 목표 이런 걸 잘 세팅하시고 나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컨설팅을 받으면 컨설턴트가 도와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김 팀장한테 컨설팅을 받아라 인 거고 아까 아니 뭐 이야기한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았고 아예 네, 프로젝트 컨설팅을 베이스 받았습니다. 온라인 코스도 당신이 나오잖아. 이거 누구 가정을 들으시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았고 그런 게 있다. 김 팀장 2021년에는 뭐 장난 아닌데? 잘 팔아야 돼요. 네, 힘들기 때문에 잘 팔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데이터 분석, 데이터 공부, 데이터 공부에 대한 마지막 질문인데 팽수가 제일 좋아님께서 김 팀장님 책 다음에 공부할 만한 추천할 만한 책이나 동영상은 뭐가 있을까요? 중급자 레벨의 교재를 못 찾고 있어서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저 먼저 답변을 드리면 김 팀장 책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기초 지식 쌓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책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는 책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뒤에 뭐 책 추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책은 안 봐도 될 것 같고 기능 중심으로 검색하는 역량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 혹은 하고 싶은 어떤 방법론을 구글링을 잘해서 누가 어떻게 코드를 짰는지 결과가 어땠는지를 잘 가지고 오는 그런 검색 실력, 검색한 걸 자신의 코드 혹은 분석 방법론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써주신 게 제일 좋아 보이는데 이게 아마 김 팀장이 써줬겠죠? R4 데이터 사이언스 이거 김 팀장이 답변을 뺏었어. 맞아요. 설명해 주세요. 네. 중급부터는 사실 정말 교재나 동영상이 마땅치가 않아요. 제가 봐도 저 같은 경우도 중급 타이밍에 어떤 공부를 했나 생각을 해보면 그냥 바로 분석 대회를 나가봤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유난히 좀 책으로 접근하는 걸 선호하지 않아서이기도 한 것 같은데 분석 대회로 나가면 정말 요소 어떤 게 필요한가라는 거를 뒤져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잘 가이드된 책이 있으면 좋기는 한데
제 경험상으로는 분석 대회가 조금 더 그런 걸,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필드 하나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배웠던 거니 아니면은 이런 게 있다고 했었는데 뭐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화하고 다시 해석하고 다음번 그 레벨을 찾아보고 하는데 도움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 팀장 책만 하더라도 기초적인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를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걸 근간으로 해서 분석 대회를 한번 나가보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게 좋았어요. 이상입니다. 김 팀장이면요? 네. 제가 이제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아 뭐야 얘 얘 마지막으로 하지 마. 아 나 진짜. 앞에서 밑밥을 다 깔아주면 내가 마무리하는 걸로. 일단은 이게 그 데이터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뭘 볼까가 아니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먼저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게 뭐 텍스트 분석을 하고 싶은 건지 머신러닝을 하고 싶은 건지 뭐 통계학적인 지식을 쓰고 싶은 건지 뭐 이런 게 정해져야 그러면 그 분야에서는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지금 없어진 상태니까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뭘 해야 되냐 너무 광범위한 질문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거 익혀가지고 어디다가 쓰려고 하는 건지를 먼저 명확하게 정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텍스트 마이닝 쪽에 관심 있다 그러면 그 좀 있으면 이제 뭐 책이 하나 뭐가 나올 거예요. 그 쉽게 배우는 알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책이 나오거든요. 네, 그게 그 Do It R 쉽게 배우는 데이터 분석의 그 후속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나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뭐 예측 모형을 활용하고 이런 게 궁금하다 그러면 그 뭐 F모사에서 나온 또 강의가 있어요. 프로젝트 베이스로 배우는 온라인 강의가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통계학 쪽으로는 사실 워낙에 책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R은 통계학자들 중심으로 초기에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R을 이용해서 통계 분석하는 책은 워낙에 좋은 교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찾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재가 필요하시면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근데 박 박사가 얘기해준 방식이 저도 마찬가지로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초 문법을 익히고 나면은 계속 학습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관심 있는 데이터를 하나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만의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서 블로그 포스팅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실전 프로젝트를 하는 게 가장 빠른 학습 방법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구글링을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기술들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중급 이상의 교재들이 잘 없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고급 정보들은 책보다는 검색해보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직접 프로젝트를 해보시면서 학습하시는 방법을 제일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뭐 그래도 방향을 못 잡겠다 그러면은 컨퍼런스에서 그 발표하면서 올려놓은 동영상들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알스튜디오에서 매년 여는 알스튜디오 컨퍼런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분석가들이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런 걸 보고 나서 뭘 분석해야겠다 이런 프로젝트 방향성을 잡으시면은 좋을 것 같고 뭐 나는 이런 거 전반적으로 잘 모르겠고 그냥 일단은 데이터를 잘 다루는 기본적인 능력을 쌓고 싶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헤들리 위커미 쓴 R for Data Science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R과 관련해서는 가장 유명한 책이고 보통 이제 중급 이상으로 학습을 한다 그러면 추천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면 데이터 핸들링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지식을 좀 이렇게 기초부터 다시 탄탄하게 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 책 다음으로 연계해서 그 다음으로 바로 책을 본다 그러면은 이 책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R for Data Science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박 박사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데이터올리 Q&A 특집이 아니라 김 팀장 파리 특집 어때요? 아, 나파리 특집이요? 김 팀장 파리 특집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저는 네네. 대찬성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역량과 취업입니다. 그 저희 유튜브 라이브도 그렇고 사전 설문도 그렇고 취업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그때 그걸 느꼈어요. 우리 방송이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듣는구나. 그쵸? 맞아요. 라이브 비슷한 질문에서도 질문도 꽤 자주 받게 되고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걸 조금 더 모아가지고 대답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답변을. 첫 번째는 김지명님께서 빅데이터가 화두가 된 지 꽤 오래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생각 외로 관심 밖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이 현업에서 고참격인 저로서는 한편으로
반길 만한 일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관심 바뀌니까 나는 열심히 해보겠다 뭐 이런 뉘앙스이신 것 같아요. 혼자 주로 공부하고 현업에 적용해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계가 많습니다. 주로 엑셀과 파워 BI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 유튜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긴 했습니다만 고급진 분석가 모양새를 가진 역량을 쌓아가고 싶다. 어떤 추천 과정이 있을까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걸 제가 공부로 빼지 않은 이유는 이분은 이미 학습은 조금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뭐 도구가 무엇이든 간에 역량을 쌓아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역량으로 따로 뺐습니다. 일단 저 먼저 답변을 드리면 아까 김 팀장 답변이 좀 겹치긴 하는데 역량이라는 거는 누군가 평가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업무를 할 수 있고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지표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량을 쌓아가고 싶다면 이제 그 김지명님께서 소속하고 계신 회사, 산업, 도메인 관련 데이터 분석 그런 뭐랄까요? 블로그 글도 괜찮고 요즘에는 유데미나 코세라 같은데 특정 도메인 관련 그 데이터 분석 코스도 되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코세라나 뭐 유데미나 데이터 캠프 쪽 들어가서 HR 애널리틱스로 검색하면 그쪽에 분석한 그 사례들 혹은 교육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들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친구가 데이터 분석가이기도 하면서 HR 데이터 분석 역량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박사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지금 보여주신 내용 중에서 이제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가지고 엑셀과 파워 BI를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용어가 아직 혼재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데이터 직군인 거랑 빅데이터랑은 또 좀 다른 맥락이거든요. 빅데이터는 조금 더 대용량 데이터를 한 번에 실제로 빠르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데이터를 처리한다라는 느낌의 용어고, 그러니까 데이터 엔지니어링 쪽에 해당되는 얘기고, 엑셀과 파워 BI를 통해서 고급진 분석가 모양새 같은 경우는 데이터 어널리시스 그렇게 만들어지고 난 이후의 내용들이라서 그 두 개는 이제 바라봐야 되는 역량이나 공부 방향이나 이런 커리어 패스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뒤에 거를 메인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분석가 역량이라고 생각을 좀 해보면 저는 고급진 분석가라고 하면 잘 짜여진 틀의 분석 방법을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상태에 가까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알고리즘을 어떻게든 많이 아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하나를 제대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네. 키워드네요. 하나를 제대로 안다.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다른 공부할 때도 많이 느끼는 건데 어떤 거 하나를 굉장히 깊이 알면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을 그걸 기반으로 이해하기가 수월해요. 근데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알기 시작하면 걔네들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다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느끼지 못해요. 체득하지 못한다고 해야 될까? 하나가 좀 제대로 체득됐을 때 생길 수 있는 파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석 방법 하나를 제대로 알게 되면 그러면은 프로세스가 같이 몸에 배이기 때문에 거기에 알고리즘을 바꾸는 거는 엄청나게 다른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그 분석 프로세스를 더 중점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좋고 내가 리핏하기 좋은 방법인가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시는 게 오히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김 팀장님은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고급진 분석가 모양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다 그러면 엑셀하고 파워 BI는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치. V 툴을 네. 그 얘기를 V 다 툴 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대신해 주네. 핵심만 말씀드리면 네네. 그러니까 뭐 내가 데이터 분석가다 이런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 중에서 엑셀이나 파워 BI를 주력 툴로 쓰는 사람은 없거든요. 아니요. 네, 그래서 왜 그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화된 툴을 익히시길 권해드리고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익힐 수 있느냐 사실 이분의 핵심 질문은 과정을 추천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자기도 그래서 질문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아니 나도 그래서 얘기 안 했잖아. 과정만 추천했잖아. 그래서 조 과장이 얘기한 데이터 캠프를 저는 가장 추천하고요.
네, 거기서 끝내주세요. 거기에 뭐 거기서 끝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거기에 뭐 R이나 파이썬을 활용해서 데이터 핸들링하는 좋은 과정들이 되게 기초 레벨부터 고급 레벨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그쵸. 그거를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영어라는 거. 그러니까 물론 거기까지 이제 스크립트도 있고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콘텐츠를 봐야 된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F모 F모 기업에 들어가시면 네, 딱 말씀드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아, 한번 들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네. 같아요. 네. 아. 아야 오늘 방송 뭐 다 답정너다. 이거 근데- 어떻게 하지? 네. 근데 두 분한테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지금 이분이 고급진 분석가라고 썼단 말이에요. 네. 그 두 분은 이 용어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량 있는 분석가다. 고급 분석가다.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고급 분석가란. 김 팀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고급 분석가다.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고급 분석가는 데이터를 아무거나 갖다 주면 이거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를 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오, 그렇군요. 딱 할 일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이거를 시켜서 그냥 루틴대로 따라가면 완성이 된다. 그거는 이제 뭐 학생 레벨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분석가로 일을 오래 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처음 보는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방향을 모르는 상태라도 이제 그런 걸 기획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방법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게 고급 분석가가 아닐까요? 박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급 분석가? 사실 지금 용어가 잠깐 바뀌었는데 고급진 분석가랑 고급 분석가랑은 달라요. 그래요? 어떻게 달라? 고급진 분석가는 이서빌리티가 충만해야 된다가 핵심이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럼 나도 아. 그래서 나도 맥북 갖고 다니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런 거지, 그런 그러면 거지. 일단 맥북이죠. 네. 그 아이팟 끼고 맥북 들고 다니면서 에어팟. 에어팟 그래. 에어팟 어. 끼고 그러면서 이제 고급진 분석가의 모양새를 하려면 차트 화려하게 보여주고 그쵸. 해야죠. 비교 그럼 파워비아이만 파워비아이 써야죠. 파워비아이 써야지. 그렇죠. 네, 고급 그리고- 분석가는 이제 시니어 분석가를 의미하는 걸 텐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기획이 가능한 분석가인가 그 다음에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분석가인가가 핵심일 것 같고 고급진 분석가 모양새라고 하면 파워비아이가 짱이죠. 그리고 저는 반드시 그 다크 테마를 쓰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해피해킹 사야죠. 해피해킹. 그렇죠. 당연합니다. 네. 어디 가더라도 키보드는 꼭 들고 다니시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쿠보이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데이터 직군 관련해서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꼭 데이터 직군이 아니더라도 모든 직군의 사람들이 좀 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데이터 분석 능력을 어디까지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는 것처럼 모두가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분석 툴을 사용할 줄 알면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직접 내용들을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두 개로 나눠서 답변 드려볼게요. 일단 저 먼저. 모든 직군의 사람들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데이터 분석 능력을 어디까지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는 점점 이제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이 더 기능이 향상되고 자동화 툴이 더 좋아지고 GUI 툴이 더 발전하면 이제는 모두가 원클릭만으로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분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때쯤 되면 분석 능력은 이제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능력이 될 거다. 그래서 뒤에 주신 질문이랑 이어지는데 그때쯤 되면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 쓰는 것처럼 되게 간단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직접 분석한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는 이건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엑셀, 파워비아이 이야기했지만 그냥 GUI 툴로 그 원클릭 분석하고 싶다. 거기서 제공하는 것만으로 기능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것만 쓰시면 되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서 내가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해서 분석을 하고 싶다. 나만의 시각화를 해보고 싶다. 대시보드 만들고 싶다. 이런 분이라면 당연히 배우셔야 되겠죠. 저도 기존에는 엑셀이나 이런 것만 쓰다가 지금 R을 다루게 된 지 이제 한 2년, 3년 되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그 어떤 범위가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R을 배우기 전에 완전히 아무런 업무도 못하는 사람이었느냐? 그건 또 아니니까 그거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유튜브 라이브에서 대답을 했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데이터 분석의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걸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프로세스가 생각보다 정형적이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정형적으로 만들어지는 프로세스를 서비스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곳도 꽤 있고 그게 아예 자동화돼서 AutoML이나 이런 분야로 넘어가서 도구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시작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특히 데이터 직군 관련해서 진입장벽이 낮아진다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모든 직군의 사람들이 좀 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나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고 왜냐면 그게 직관과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조금 더 리프로듀서블 하거든요. 재현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실제 회사의 그 생산성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건 생산성을 내가 일부러 떨어뜨리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과거의 방식인 거죠. 좀 더 소프트웨어가 서포트를 해주는 걸 기반하여 생산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에 가까운데 전혀 도구의 서포트 없이 일을 해오셨던 많은 분들이 그런 도구의 서포트를 받는 환경으로 넘어가는 중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론 일에 따라 전혀 소프트를 받지 않아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필드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재무팀에 있어 보니까 재무팀은 엑셀을 제대로 할 줄 모르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네. 그냥 엑셀 전문가여야만 해요. 그거는 그냥 방법이 없어. 약간 그런 것처럼 그런 이 뭐지? 필드의 특성이 조금 더 이런 도구를 강제하는 전문가가 되도록 강제하는 그런 환경적 압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 입장에서도 있으면 좋을 텐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제가 필드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프하게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생산성이 나오는 부분들은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데 있어서는 많은 도구들이 더 나올 거고 앞으로도 다양하게 제공될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챗봇이나 그런 그 로우 코드, 노 코드 솔루션들이 그런 자기 업무 자동화를 위한 GUI 도구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좀 많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대중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김 팀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여러 가지 동시에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쵸. 되게 여러 가지 질문이 복합적으로 네. 들어있어요. 그렇죠? 나눠서 생각해 보면 일단 데이터 직군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거 아마도 관련된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냐 이런 질문 같아요. 그건 제가 주변에 보면 되게 일반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규모가 작은 조직들도 데이터 분석가를 이제 뽑으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점점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직군이 어느 정도 레벨까지 데이터를 다룰 수 있어야 되느냐 이 질문인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그 수준이라고 하면 바람직한 거라고 하면 직접 로우 데이터를 던져주면은 스스로 분석해서 분석 보고서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석 보고서에서 한계점을 찾아낼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만든 분석 보고서도 그렇고 다른 동료나 다른 회사에서 발표된 보고서도 보고 나서 뭐 그래프나 표를 보고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데이터 리터러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기본 역량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팀장은 그 보고서까지를 데이터 리터러시로 봐요? 보고서까지 만들 수 있어요? 로우 데이터로 리터러시가? 직접 로우 데이터로 직접 표와 그래프를 오류 없이 만들어내는 정도? 그게 가장 기본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용하는 걸 넘어서서 내가 보고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게 좀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생각이 다르네요. 그거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역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엑셀이나 PPT를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하고 또 비슷한 정도 수준? 알겠습니다. 네, 모두가 다 갖춰야 된다고 하면. 네. 그다음에 분석하는데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하냐? 이것도 제가 비슷한 질문들을 답변을 했던 적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영어를 번역해주는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파파고나 구글 번역 같은 거 사용하면 되게 봐줄만하게 번역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나요? 그건 또 좀 다른 얘기죠. 내가 원서를 직접 보고 원문으로 되어 있는 논문의 내용을 직접 이해할 수 있는 거랑 그런 기계가 번역해준 것을 보고 이해하는 거랑은 좀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기술은 점점 발전해 나가고 점점 편해지긴 하겠지만 핵심적인 정보에 접근하려면 원천 기술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하면 당연히 분석에 특화된 툴을 익혀야 되고, 그러려면은 엑셀이나 뭐 이런 스프레드시트 베이스의 그런 구이 방식의 툴이 아니라 R이나 파이썬 같은 툴을 익혀야만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저는 학부 때 뭐 여러 가지 분석 툴을 익혔지만 SPSS도 오랜 시간 써왔거든요. 근데 SPSS는 아무리 오랜 시간 쓴다고 하더라도 분석 기술이 어느 이상은 향상되지 않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 툴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의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툴이 지원해주지 않는 기능이라면 저는 아예 그 분석 자체를 시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존재한다는 것도 알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래서 나의 기술력이 도구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제한이 되는 거죠. 발전의 한계를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는 이런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어진 일만 할 거고 더 발전할 필요는 없고 딱 단순한 분석만 간단하게 할 거다라고 하면 엑셀로도 물론 충분하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바라보고 있진 않잖아요.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려면 저는 반드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익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의 발전 여부를 떠나서. 그리고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잘 익히려면 김 팀장의 책과 그게 이제 아니요, 그거는 네. 선택지 네. 중에 하나인데 그냥 가장 빠른 선택지일 뿐이에요. 가장 빠른 그거 객관- 말고도 거죠? 길은 많습니다. 객관적인 추천 잘 들었습니다. 대단하다. 네. 자, 다음은 OLED님께서 데이터 분석가의 KPI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분석 건수로 성과를 측정할 수도 없고 현업 기여도를 정량화하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될 만한 과제를 받으면 BP, 그러니까 베스트 프랙티스 사례가 도출되기도 하지만 답이 없는 과제를 받으면 분석을 열심히 했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과제를 받기 전에는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없어서 항상 로또하는 기분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거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면, 저도 뭐 아직 분석 업무를 이제 내년부터 조금씩 올해 이제 듣고 계시는 2021년부터 조금씩 하게 됐지만 KPI 저도 진짜 고민이 많거든요. 근데 단순 건수로는 진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본 건, 예를 들면 제가 담당하는 뭐 플랫폼에서 제가 분석한 결과의 시사점으로 다른 액션을 취한 것 때문에, 그런 방법 때문에, 전략 때문에 사용자가 늘었다, 혹은 성과 지표가 좋아졌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게 KPI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분석은 데이터 분석가가 KPI를 정의하는 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분석가이시면서 KPI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는 거는 네가 한번 정의해봐 라고 질문을 하셨다는 어떤 다른 주체가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분석가의 KPI는 당연히 그 소속 조직이나 그 리더가 같이 협의해가지고 정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석가 스스로 KPI를 정하면 나중에 그 분석의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동의를 하지 않는데 본인이 KPI 달성했다고 잘했다라고 자화자찬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기 보면 답이 없는 과제를 받았을 때 결과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도 하셨는데, 답이 없는 과제를 받았더라도 김 팀장이 아까 이야기한 그런 분석 리포트까지 잘 내놓고 언젠가는 쓰일 수 있을 어떤 좋은 가능성들을 남겨놓으면 그건 좋은 어떤 성과를 낸 거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조직 내부에서 상의를 더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정말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공감이 많이 가는 게, 도메인에서 어떤 임프루먼트가 없는, 그러니까 그 분석 때문에 생기는 기여, 그러니까 상승 기여가 없는 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당장 서비스에 뭐가 들어가서 개선했어, 이런 것들은 쉽게 할 수 있는 KPI 중에 하나인데, 뭔가 뭘 알려달라 그래서 가르쳐주고 끝나는 레벨의 데이터 분석가는 KPI를 어떻게 잡는지가 여전히 저한테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게 현업 기여도 정량화가 힘든 것 같습니다가 굉장히 굉장히 와닿는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뭐라 그러면 좋을까? 사실 데이터 분석가가 꽤 많은 경우 데이터 딜리버리,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결과물을 보여주기만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서 그게 조금 더 오히려 정량하기 힘든 상황이 돼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현업과의 업무 프로세스가 좀 더 잘 엮여져 있는 KPI가 뭐가 있을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R&R에서는 어떻게 해도 좋은 KPI가 나오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박 박사님 답변 중에 잠깐 생각나게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분석 조직이 서포트만 하는 조직이다,
라고 하면 저는 이 서포트를 받았던 조직에서 만족도 받는 것도 방법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만족도에는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적시에 분석해서 본인의 업무를 도와줬는지, 분석가의 리포트가 뭐 정확했는지, 이런 것들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원 조직들은 보통 그렇게 하니까. 지원 조직 쪽 KPI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근데 뭐 단순 만족도니까 약간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김 팀장의 답변도 들어볼까요? 일단 데이터 분석은 제가 생각해 누가 데이터 분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현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KPI라고 하면 저는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분석을 하고 났더니 과거에 비해서 현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나,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나, 문제를 분명하게 정의하게 되었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성과를 냈느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뭘 더 팔아서 수익을 남겼느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답이 없는 과제가 맡겨진다는 것은 분석가의 숙명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답이 정해져 있으면 그냥 개발을 하면 되지 분석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렇군요. 분석이 끝나고 나서 전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느냐 이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그 조직에서도 분석팀에는 그걸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하고 데이터를 이용해서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혼란스럽기 때문에 KPI가 뭐냐 이런 이제 비판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은 그냥 과학자들이 과학하는 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한 이런 것들을 리더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분석팀을 좀 운영해 보면서 리더도 분석팀이 잘하는 거는 뭐고 분석팀이 우리 조직에다 가져다 줄 수 있는 건 어떤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야 하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일단은 분석팀을 만들어 놓으면 데이터로 돈 벌어주는 뭔가를 만들어내겠지?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현업에 있는 분석가들이 아직도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좋습니다. 저도 공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방금 김 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과학자를 데려다 놓고 일을 하는 거다라는 맥락이 있었는데 연구가 뭐 다 그렇죠. 리서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더 이런 그 지금 도메인에 대한 리서치를 한다에 가까운 일이라서 그거를 어떻게 KPI를 잡을 거냐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실제로 과학자들도 KPI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바보가 된다거나 아니면 KPI가 되게 잡히기 힘든다거나 이런 이슈가 있잖아요. 어떤 음. 어떤 일정 시간 내에 연구 결과를 내놓았을 때 그게 유의미하냐 유의미하지 않냐는 어, 연구라는 입장에서 더욱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분석가가 어떻게 보면 연구자이자 과학자의 유형에 속하니까 이건 마치 대학교 연구실의 KPI를 어떻게 잡을 거냐 뭐 이런 쪽으로도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래서 더 어려운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역량과 취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 분석 언어입니다. 분석 언어에 대해서 골든보이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기는 이제 좀 지정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박 박사님께 질문입니다. R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할만하구나 라고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그 순간을 느끼기 전에 어떤 노력을 얼마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박 박사가 먼저 대답해 볼까요? 네네. 유튜브 라이브에서 또 이것도 대답을 했던 거긴 한데 다른 분들한테 공유를 좀 드리면 제가 처음 R 공부를 시작한 게 2014년 여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익숙해졌다. 이제 좀 쓸만하구나. 라고 느끼기 시작한 타이밍은 한 2년 뒤? 한 2년 정도 지나서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뭘 했나라고 제가 복기를 좀 해보면, 아까 공유드렸던 이제 데이터 분석 대회를 하나 나갔었고, 그리고 패키지 만들기를 했어요. N2H4 네이버 뉴스크롤러 패키지를 만들기 했었죠. 그 두 개를 하고 나니까 손에 좀 익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분들도 얼마나 손에 익을 때까지 할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좀 익숙해지는 데는 그 정도 시간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가속화하는 데 필요한 활동으로는 아마 데이터 분석 대회에 나가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최소한 시간을 쓰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진짜 무슨 외국어 배우듯이 계속 일정 이상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그리고 계속 자기가 하는 것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고 이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도와준 것 같다가 자기가 깨닫고 즐겁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사이클이 돌아야 그것 때문에
자기한테 익숙해지고 난 이후에야 그 다음에 좀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는 코드 보면 어떻게 동작할지 눈에 보여요. 오, 네네. 네, 뭐지? 더 많은 다른 개발자분들 훨씬 더 잘하시겠지만, 알코드 같은 경우는 저는 눈으로 읽으면 어떻게 돌아갈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로 돌아갈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다음부터 좀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그 어떤 지표네요. 내가 잘 하느냐 못 하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보면, 예, 그러니까 읽어보면, 여기 이건 잘못되는데? 여기선 이것 때문에 뭐가 안 되겠는데?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지금 이 모양으로 나오겠구나. 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특히 이제 디플라이어나 특히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애들은 그 파이프나 순서대로 동작하기 때문에 그 뒤에 그 변수가 어떤 모양으로 들어갔겠다라는 감각이 생길 정도로 많이 트라이얼 에러 하시면 이제 익숙해지게 돼서 머릿속에 잡혀요. 결과가 전혀 예상이 안 되진 않단 말이에요. 어지간한 함수들은. 그러니까 얘는 얘였겠네. 근데 해보니까 맞아. 그럼 좋고 안 됐네. 뭐였지 원래? 이런 확인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함수의 결과물들이 이렇게 대충 예상이 되고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 단계가 아마 좀 할만하구나라고 느끼는 단계이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질문은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 지정한 사람만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한테 주신 다음 질문이 유엔포미님께서 주셨는데 기업에서는 R 대 파이썬 교육 수강생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해외에서는 R과 파이썬 사용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지요? 현재 국내 교육 현장, 초등학교부터 취업 준비 교육까지는 파이썬 천하 같습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기업에서는 이제 파이썬은 AI 쪽을 담당하는 관련 직무인 사람들이 주로 듣고 R은 어떤 직무든 간에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육에서는 거의 1대1 비율이고요. 해외는 당연히 데이터 분석으로 한정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 유저만 하면 파이썬 사용자가 엄청나게 더 많겠죠. 그러니까 파이썬 천하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파이썬 천하가 맞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 근데 뭐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많이 얘기했지만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은데 굳이 파이썬을 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인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것만 김 팀장님이 조금 부연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항상 드리는 답변은 그 둘이 언어의 특성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R은 네, 애초에 통계학자들이 데이터 분석하려고 만든 툴이고 네, 파이썬은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법용 개발 언어잖아요. 소프트웨어를 그렇죠. 개발하기 위한. 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 분석 자체가 목적이라고 하면 R이 훨씬 편하고 똑같은 분석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까지 시간이 덜 걸려요. 음, 구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만 할 거라고 하면 R이 편한 거고 근데 이제 분석만 할 게 아니라 내가 만든 분석 결과물을 예를 들면 뭐 어떤 모델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거를 내가 웹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활용해야 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분석을 넘어서서 개발까지 가야 되니까 그때는 파이썬을 쓰는 게 좋죠. 그 저는 이, 일반적으로는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분은 약간 그 R을 쓰고 싶은데 불안하신가 봐요. R을 쓰고 싶은데 뭔가 다 파이썬 천하 같고 뭐 이렇게 좀 불안하신 것 같아서 근데 그 제가 예전에 어떤 개발자분이 그랬거든요. R 같은 언어는 없어지지 않더라도 파이썬은 오히려 더 편한 언어로 대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도 하신 걸 보면 물론 개인의 의견이긴 하지만 R을 계속해서 사용하신다는 게 뭐 리스크가 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약간 넘겨짚은 감이 좀 있네요. 유엔포미님께서 하나 질문을 더 주셨는데 이게 오늘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김 팀장님, 박 박사님께 R과 파이썬 둘 다 사용해 보셨는지요? 언제 R을 사용하고 언제 파이썬을 사용하시나요? 두 언어 모두 중급 이상의 실력이신지요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 박사님 먼저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네. 저는 R은 그래도 중급 이상은 되는 것 같고요. 뭐 포급은 그래도 뗀 것 같아요, 다행히. 파이썬은 워낙 썼다 안 썼다 해갖고 저는 여전히 초보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뭔가 잘 쓰시는 분이 있다면 저도 옆에서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잘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장점일까라는 생각을 했었었던 것 같고, 저는 R이 중간부터 너무 충분히 저한테 익숙해져서, 파이썬으로 해야 될 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R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실제로 다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 필드를 나눠서 생각하는 것 뿐이라서, 그리고 좀 그거에 해당될 리소스가 자기가 접하기 쉽지 않은 리소스들이기 때문에 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뭐 그게 오해인지는 저한테는 별로 안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파이썬 공부를 하는 허들이 R에서 그 기능 할 수 있는 다른 걸 찾는 것보다 너무 높아서 그냥 계속 R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아예 네. 아예 개발 언어로서 사용하려면 저는 파이썬 말고 오히려 더 다른 언어를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현재는 고를 공부를 하고 있고 엘릭서를 취미생활 하고 있는 중이고요. 김 팀장님은 어때요? 저는 파이썬을 왜 처음에 찾아서 쓰게 됐었냐면은 제가 R로 텍스트 처리를 할 일이 있었어요. 정규 네. 표현식을 좀 많이 쓰는 코드를 활용했어야 되는데 속도가 느려서 파이썬이 더 빠르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얼핏 듣고 똑같이 파이썬으로 구현을 해봤거든요. 근데 전혀 속도상으로 이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R로 돌아왔던 경험이 있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웹 크롤링 작업을 하려고 하면 파이썬을 익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또 파이썬을 학습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R이 좀 더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시 파이썬을 쓸 이유는 없었다가 최근에 계속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 교육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목적성 때문에 다시 익히게 됐는데, 그래서 뭐 판다스나 아니면 뭐 시각화 툴 중에 매플로립 같은 것들을 좀 익히고 있는데, 아무리 제가 봐도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은 R이 좀 편하다는 생각을 지금은 계속 체감하고 있어요. 아직 제가 뭐 진가를 못 느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으나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처리 자체는 좀 R이 편하구나 하는 걸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최근에. 아니 그렇군요. 그게 그 사고 방식이 달라요. 코드를 작성할 때 사고 체계가 달라서 어느 하나로 익숙해지면 다른 하나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예를 들면 판다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데이터 프레임을 잘 처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R에서는 디플라이알로 출력 결과물이 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판다스는 어떤 경우에는 출력 결과물이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다른 자료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다시 걔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해야만 다른 함수에다가 넣을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좀 자동화되어 있어서 수동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걸 보면은 조금 손이 더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확실히 언어의 태생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렇죠. 생겨난 목적이 좀 달라서 그렇다. 근데 뭐 파이썬은 또 파이썬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겠죠. 개발할 때 필요하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안 해도 음. 파이썬 쓰는 분들은 잘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개발자분들이니까 뭐 자료 구조 바뀌고 이런 거를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건 약간 그 뭐지? 도구의 성숙도 문제인 것 같은데, 왜냐면 디플라이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아, 예전에. 네, 지금의 버전이 그걸 많이 개선한, 그러니까 디자인 프린시플을 잘 잡아서 그대로 개선한 버전인 거지. 판다스도 디플라이알도 그 전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쪽 방향으로 설계를 맞춰야 된다라는 의사결정을 판다스 쪽에서 하신다면 그러면 개선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되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언젠가는 개선이 될 수도. 무지무지하게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렇군요. 그걸 바꾸는 게 그냥 새로 만든다 수준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뭐 답변을 하다 보니까 재밌네요. 서로의 다른 시각도 좀 확인하게 되고. 저희 이제 Q&A 특집 1부는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1부에서는 데이터 분석 공부, 데이터 공부, 역량과 취업, 분석 언어에 대해서까지 다뤄봤습니다. 저희가 조금 내용이 이어질 거니까 이제 저희 멤버들의 소감은 다음번 에피소드 때 들어보도록 하고, 다음 주제는 데이터 분석, 자동화, 팟캐스트 방송, 그리고 멤버들에 대한 또 개인적인 질문들 몇 개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칠까요? 네, 좋습니다. 네. 데이터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재미있는 질문들을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